그러면 오늘 강의해 주실 장벽탁 원장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벽탁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하셨습니다. 독일 유니버시티 오브 본에서 컴퓨터과학으로 박사를 하셨고요.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MIT 인공지능연구소 및 뇌인지과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계셨고요. 2010년에서 2013년까지는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 소사이티 회장이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강연해 주실 장병탁 원장님을 소개시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으로 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편하게 최근 인공지능 발전 동향하고 앞으로 또 AI가 어떻게 더 바뀔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틀 전에 미국 학회 다녀왔는데 이 학회가 아주 AI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원지 비슷한 학회가 됐는데 뉴립스라고, 뉴립스가 이름이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입니다. 그러니까 AI란 말 없죠. Neural이란 말이 있는데 거기 Neural이 이제 뇌를 닮은 신경망 구조에. 그래서 80년대 생긴 학회입니다. 근데 2단화였어요. 인공지능 그 당시 메인스트림에서는 2단화로 뇌를 닮은 상당히 다른 인공지능을 추구했는데, 그리고 가장 기초 연구를 했고 수학적이고 기초 연구를 하던 한 300명만 모여가지고 매년 한 15년 이상을 300명만 모여서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번에는 한 15,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도 아직도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놀라운 일인데, 그리고 AI 기술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한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폭발적으로 그 바뀐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조금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보면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70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말이 생긴 거는 1956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5년 전쯤 해서 보통 한 1950년쯤에 벌써 지금 우리 보통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앨런 튜링 머신 그러죠. 지금 컴퓨터의 수학적인 이론적인 기반은 튜링 머신이라는 수학적인 머신의 개념이고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게 이제 폰 노이만 머신,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등장하게 되는데, 폰 노이만이 2차 대전 당시에 이걸 디지털 컴퓨터로, 전자 컴퓨터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의, 또 폰 노이만 방식의 구현 방식을 해서 실현을 했고, 2차 대전에 다 발명된, 사실 전쟁을 통해서 발명된 그 문명의 산물입니다. 컴퓨터라는 게.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이거를 나온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전쟁 때 쓰기 위해서 날아가는 미사일 탄도 계산하고 이런 걸 했죠.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거를 계산 테이블 같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의 이름이 컴퓨터였습니다. 직업 이름이에요. 사람들 보통 여자들이 계산했어요. 옛날 전화 교환원 하던 역할 같은 거를 계산을 하는 계산자 같은 거를 가지고 빨리 계산하는 걸 했는데, 그거를 그 직업을 바꾸려고 한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부터가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하게 됐고, 근데 이제 AI는 그거와 동시에 계산만 할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계.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로직에 기반해 있죠. 이진법 논리에 기반해 있고, 가장 밑에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고 해서 출발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1950년에 그런 논문이 제안이 됐고, 그게 한 1956년에 이런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기계에다가 지능을 구현해서, 사람 같은 지능을 구현해서 똑똑한 일을 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연구를 해서 한때 한번 산업화가 됩니다. 그게 한 80년대쯤인데, 그때까지 연구한 거는 아까 로직이고,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해지려면 결국은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했고, 기계한테 지식을 어떻게 집어넣어 줄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방식이죠. 를 연구해 가지고 한번 산업화한 게 여기 지식 기반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도 해서 사실은 국내에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산업화도 했고 어쩌면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요. 뭔가 뭐 예를 들면 시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뭐 어떤 말로 대답을 해. 그리고 규칙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능을 개발해서 꽤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명확했습니다. 한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과 의사 선생님들의 지식을 집어넣어서 병을 진단하는 AI를 만드는 시도를 80년대 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한계가 뭐냐면 내과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면 차트를 딱 드리면은 이 사람이 무슨 폐암이다 아니다 바로 그냥 판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자꾸 여쭤보면 왜 그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여쭤보면 본인도 경우에 따른 잘 몰라요. 이게 암묵적인 지식 그래서 전문가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걸 기술하라 그러면 본인도 잘 몰라요. 근데 오래되신 의사결정 이런 거 하면 딱 보면 이거는 투자해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떠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묻으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지식을 그게 한 가지고 뭐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고 전문가도 두 번째는 그걸 안다고 해도 컴퓨터는 또 컴퓨터가 아는 언어가 따로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식으로 그거를 넣어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거에 예가 기계 번역입니다. 기계 번역을 영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하고 뭐 어순을 대체하고 이런 거가 언어학적인 지식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했는데 사람 수준까지 잘 안 됐어요 전문가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게 학습을 하는 거고 딥러닝이라는 건데 기계 번역이 보면 한 2017년을 전후로 딥러닝으로 크게 점프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 회의록 하는 거 요약도 해주고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이가 제가 그거에 이제 초기에 이단화에 들었던 사람인데요. 석사까지는 제가 메인스트림을 했고 어떻게 보면 독일에 공부하러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단화에 가는 상당히 다른 AI를 저절로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과학적인 기초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기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둘 중에 하나로만 판명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확률적인 계산을 합니다. 찍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보시면은 바둑을 사실은 찍는 겁니다. 찍는데 그 찍는 수준이 사람 수준을 넘어선 거고 심지어는 이세돌 수준을 넘어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이전트라는 걸 연구합니다. AI가 보통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이거 보고 컵이다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구별만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거는 챗GPT도 그렇죠.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마치 내가 상대방 사람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약간 사람 같은 아니면 로봇 같은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런 에이전트 같은 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기반에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많아진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계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사람이 짜주는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게 정말 혁신입니다. 대신 사람은 뭘 하느냐?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지가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는 언제부터 생겼냐를 보면 한 80년대 벌써 PC가 생겼죠. 지금 저희가 문서 이제 다 컴퓨터로만 하죠. 손으로 쓴 문서 별로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많은 문서가 인터넷에 다 올라갔죠. 위키피디아, 그다음 이런 걸 그 백과사전 이런 거 집에 이제 종이 사전 같은 거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종이 사전으로 검색했는데, 그러니까 보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 네이버 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발전하는 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다 전자화됐고 길 가면서도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은행 결제도 하고 그다음에 길 가면은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이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적을 다 남기고 전자 흔적을 남기고 이게 다 데이터고 그러면은 내가 이 방을 나가면은 사실은 오늘 좀 이따 강연 후에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케줄에 다음 장소가 어딘지 여기 스케줄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그걸로 동선 같은 것도 예측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 미리 하고 택시 같은 것도 미리 불러줄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말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거의 저희 행동을 상당 부분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측만 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택시를 미리 불러주기도 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그다음에 학습을 한다는 건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이게 결합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전으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 전하고 머신러닝 후라고 나눌 수도 있고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 전과 현대 물리로 오는 양자 물리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벌써 2011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이긴 한데요. 이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시리가 나왔고 애플 시리죠. 왓슨이 나왔고 우연히도 같은 해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구글 무인차가 길거리에 처음 등장한 것도 2011년입니다. 그래서 물론 무인차는 완전히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시리하고 왓슨이 지금 상용화된 게 챗 GPT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가 대화를 했죠. 왓슨은 인터넷에 있는 위키피디아를 다 그 백과사전 같은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TV의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인데 지금도 합니다. 미국 TV에서. 그래서 사람하고 왓슨이 가운데인데 대결을 해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해가지고 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5, 6년 주기로 하나씩 뭐가 터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5년 후에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고 다시 한 6, 7년 돼서 챗 GPT가 지금 나왔고 뭐 구글은 바드 이런 회사마다 이제 하나씩 요게 생성형 AI, 초거대 AI 뭐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딥러닝이 이제 그런 거의 기술 기반이고 딥러닝 자체도 머신러닝이고 결국은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학습하는 게 발전해서 딥러닝, 뭐 생성형 AI 아니면 다른 말로 초거대 AI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AI가 지식 양이 챗GPT는 인류가 그동안 생성한 문서, 책, 뭐 논문, 뭐 이런 문서 이런 거 그냥 다 읽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평생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의 수가 제한되겠죠. 기계는 그거를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딥러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사진을 하나 주고 이 사진이 남잔가요 여잔가요 알아맞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문제죠. 근데 AI는 이게 아직 못 풀리던 문제입니다. 사진 주고 남자면 1, 여자면 0이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AI는 어떤 식으로 풀려고 했냐면 사진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를 들면 눈동자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짜가지고 눈동자 인식하고 예를 들면 컬러 눈동자 색깔 인식하고 그다음 눈썹 모양도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니면 입 모양 이런 거를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하나하나씩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다 짠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눈썹이 길고 뭐 머리카락이 길고 입 모양이 어떠면 여자. 또 아까 규칙이죠. 내과 의사 병을 진단하는 규칙 같은 거 넣듯이 또 뭐 입 모양이 어떻고 코 모양이 어떠면은 뭐 남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넣어가지고 이런 사진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규칙을 뭐 한 10개 넣고 20개 넣고 아니면 50개 정도 넣고 하면 성능이 점점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처럼 하는 거 수준은 못 갑니다. 규칙의 수가 사실 계속 늘어나도 처음에는 잘 되는 거를 나중에 방해하게 돼요. 새로운 규칙을 넣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되던 게 안 되는 이런 복잡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진 X 남자 사진 주고 1 답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 이게 감독학습이라는 건데 여자 사진 주고 0 레이블만 달아줍니다. 우리는 척 보면 아니까 누구나 사람이면 할 수 있죠. 0인지 1인지 이런 사진을 예를 들면 10만 장씩 모아서 20만 장을 모아놓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는 학습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게 이제 신경망 구조인데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 뉴런이라는 게 있고 뉴런들이 모여서 층을 형성해서 층을 여러 개 형성하면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분석해서 나중에 출력. 그래서 결국 X 사진 들어오면 1이냐 0이냐 알아맞히는 문제인데 신경망 층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는 손으로 프로그래밍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제가 박사 때나 이럴 때 연구한 게 벌써 저런 걸 어떻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한 건데 그 학습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학습이 되면 사진을 하나 넣어주면 예를 들면 0.9라고 대답을 해요. 정확히 1이라고는 대답 못합니다. 0.9면 예를 들면 1이면은 남자, 0이면은 여자라고 가르쳐 줬으면 0.8, 0.9 대답하면 남자라고 예측하는 거고 0.2 뭐 이렇게 되면 여자라고 예측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아까 20만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만 장 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고요. 남자 여자 헷갈리죠. 저희가 봐도 요즘 화장하고 이러면은. 근데 200만 장을 넣으면 아까보다 잘합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2천만 장을 넣으면 더 잘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2억 장을 넣으면 더 잘합니다. 20억 장, 2천억 장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은 어쨌든 성능은 계속 향상됩니다. 조금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 수준에 도달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에 일찍 사람도 저런 거를 예를 들면 한 95%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아무리 해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수준 결국 도달하고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한다 그러면은 입력에 강아지 주고 이렇게 출력적으로 신경망이 계산을 해서 출력을 계산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틀리겠죠. 저 신경망의 그 연결선을 이제 시냅스라고 하고 그거 시냅스 웨이트 그래서 W로 표시를 하고 저게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저 W를 계산해냅니다. 가중치 같은 건데 연결 가중치. 결국 저게 지식이고 기계가 뭔가 판단하는 알고리즘 같은 거고 그걸 자동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학습을 하냐? 처음에는 사진을 주는데 강아지 1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0.6이라고 대답해요. 만약 그러면은 1 빼기 0.6 오차가 있죠. 그 0.4만큼의 오차를 수정하는 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에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요거는 문자 인식인데 글자 0부터 9까지 10개의 출력이 있죠. 숫자 손글씨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에러가 생기고 에러를 교정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에러가 생기면 교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계속 교정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든 아니면 숫자 0부터 9까지면 10가지 숫자가 있죠. 손글씨로 쓴 이런 거 인식하는 게 제 박사할 때도 사실은 저게 한 챕터가 있는데 저 데이터가 손글씨 인식하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안 풀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미국의 표준연에서 니스트라는 데서 사실 지금은 완전 자동화됐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편지가 쫙 가면은 거기 있는 우편 번호를 자동 인식해서 쫙쫙쫙쫙 어디로 다 이게 벌써 상용화됐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쓴 편지를 스캔해가지고 우편 번호를 스캔해가지고 그 손글씨 숫자를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벌써 한 90년대 초부터 모았습니다. 80년대 말부터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학습시키는 걸 계속했고 최근에 딥러닝 이런 걸 통해서 손글씨 같은 건 어떻게 쓰든 사실 인식해냅니다. 그거 비슷한 문제가 상용화된 게 지금 주차장에 가시면은 그 자동차 번호 이제 관리인 없고 자동 인식하죠. 차가 이상한 각도로 가도 자동차 번호판 다 인식합니다. 그게 상용화된 것도 그렇게 오래 물론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게 다 AI였습니다. 옛날에 AI 겨울인 동안이어서 AI라고 별로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동차 그 주차장 주차 관리 같은 거 이미 기계가 자동으로 다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생각보단 그게 좀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남자 여자나 강아지 고양이 사진 구별하는 기술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신경망 구조인데 똑같고 단지 입력을 바둑판을 사실 사진 보듯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0일이 아니고 바둑판이니까 19바이 19의 좌표에서 어느 바둑 수를 한 수를 놓는 게 앞으로 내가 이길지를 확률이 가장 높아질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0일은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둑에 가능한 경우의 대상에 대해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수를 알아맞히도록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세돌을 이길 바둑까지도 만들었고요. 이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입력 X 주면 Y 출력 주는 뭔가 중간에 지식 구조를 바둑을 두는 지식 구조를 W를 결국 역시 학습을 통해서 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번역인데요. 지금 이제 챗GPT가 깔려 있는 그 신경망 모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어쨌든 딥러닝 같은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 조금 더 복잡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인데 영어 한글 기계 번역을 한다고 하면 I love you라고 여기다 주고 X에 오른쪽 위에 Y에는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번역 같은 거 이런 예가 많이 있겠죠. 이런 학습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한테 예를 들면 챗GPT는 GPT-3 맨 처음에 시작한 건 GPT라는 그 트랜스포머 구조의 이런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는 여기다가 내가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기계 번역이 나옵니다. 여기 중간 구조를 보시면 그냥 뉴런들을 많이 놓고 뭔가 막 선으로 연결했고 GPU 같은 걸 써가지고 GPU는 이제 병렬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동시에 막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게 했고 층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딥러닝이고 트랜스포머 구조 한 가지는 조금 발전된 거 인코딩 한다 그래서 입력 정보를 뭔가 내부의 머릿속으로 우리가 코딩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한국어를 생성합니다. 저희가 생성 모델 그러는데 한국어 단어를 생성합니다. 문장을 생성하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입력 분석하고 출력을 생성하는 이런 구조고 저런 구조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기계 번역 이게 구글이 쓴 2017년에 상용화할 때 쓴 이게 이미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근데 그래서 중간 옛날에는 기계 번역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게 없어요. 기계가 지가 알아서 뭔가를 분석합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문법 같은 거를 암묵적으로는 기계가 다 학습을 한 건데 문제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물으면 사실은 잘 대답을 못합니다. 아까 의사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의사 선생님도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경우에 따라 어려운 것처럼 기계 번역을 막 해내긴 하는데 잘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문장을 생성했냐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하나가 있다면 그걸 또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AI의 단점도 같이 얘기합니다. 챗GPT가 뭔가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X에다 프롬프트를 줍니다. 뭐 어떠한 연설문을 써줘 그러면은 연설문을 쫙 나와요 Y에. 근데 그 나오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AI가 요즘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옆에 문장 단어 프롬프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내가 무슨 단어를 써가지고 연설문을 써야 될지를 확률적으로 막 동전 던지기 합니다. 할 때마다 달라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 약간 이상한 얘기도 하고 진실이 아닌 얘기도 하고 도가 지나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글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벌써 2018년에 5년 전이죠.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사진을 주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사진을 설명하는. 그다음 사진을 주고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사진을 5장을 주고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 사진을 어떤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는
이런 거를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당시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거는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나중에 사진만 5장을 주면 기계가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가지고 아니면 출장 가가지고 출장 보고서 같은 거를 사진만 찍어오면 출장 보고서를 기계가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직은 잘 못할지 모르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이거는 언젠가는 사람만큼 하고 사람보다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주에 수학여행을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수학여행 간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 댓글을 써놓는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고 하면 나중엔 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사진만 찍어오면 수학여행 길을 그냥 기계가 생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림하고 사진하고 결합된 이런 거를 요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멀티모달 AI. 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도 분석을 하고 사실은 그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챗GPT가 도입하진 않았는데 연구는 다 돼 있습니다. 요즘 키워드가 약간 생성형 AI인데 초거대 AI. 그거의 원리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는 약간 분석하는 AI예요. 옛날에 병을 진단하고 이게 폐암이냐 무슨 암이냐 이런 거는 오랫동안 했고 잘해 왔습니다. 비교적. 근데 최근에 이제 발전한 게 생성하는 거예요. 글을 써줍니다. 글을 써주는 거. 근데 원리는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아지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1이냐 0이냐 알아맞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출력으로 생성하라고 입력하고 똑같은 걸 주죠. 이걸 무감독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똑같은 거 정답이 입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신경망을 설계할 때 여기 보시면 뉴런 수를 줄였습니다. 압축을 해요. 머릿속에. 그런 다음에 팽창하게 여기 아까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계 번역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어 주고 영어로 생성한다든지 그러면 인코딩하고 디코딩. 그래서 이게 다 자동으로 일어나고 무감독으로. 근데 왜 생성이냐면 입력 준 거를 그대로 출력에 재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설문을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나중에 X에다가 프롬프트로 어떤 연설문을 약간 내가 기술을 해주면 옛날에 학습한 연설문을 떠올려가지고 그거 비슷한 문장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는 X하고 똑같은 Y를 보통은 생성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입력을 이상한 거를 넣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다른 거를 넣어도 어쨌든 학습을 한 거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인의 연설문만 학습했다 그러면 그 사람 스타일로 문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가지고만 학습하면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단어나 문장을 구사하는 거고 괴테 작품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괴테 스타일로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습한 데이터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닮아갑니다. 저절로. 예.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것도 그래서 그림을 이제 잘 생성하는 게 최근에 많이 보여주는 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he GAN is not a new technology, but where NVIDIA differentiates is through the progressive training method it developed. The key idea is 연예인들 사진을 가지고 무감독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성합니다. 다 가짜 사진입니다. 사람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다 가짜 사진입니다. This both speeds the training up and greatly stabilizes it, allowing them to produce images of unprecedented quality. NVIDIA took a database of photographs of famous people and used that to train its system. By working together, the neural networks were able to 챗GPT가 써주는 글도 영상 대신 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단어가 마음대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 변형된 단어를 어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단어 같은 것도 옆에 단어를 보고 단어 문맥의 의미를 고려해 가지고 옆에 단어를 생성합니다.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요새 다 많이 모아놓은 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그러고요. 초거대 AI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챗GPT 같으면 아까 문서로 된 인류가
쌓은 모든 문서로든 텍스트, 인터넷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무감독으로 학습을 하면 어쨌든 세상의 글을 다 읽은 거가 되고 그냥 하여간 교양을 쌓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걸 프리트레이닝 미리 학습을 해가지고 교양을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특정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문서를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걸 학습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금융 쪽에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금융 관련 데이터로 추가로 학습을 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면 금융을 컨설팅을 해주는 예를 들면 챗GPT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쪽 분야 도메인 지식을.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이 우리가 학습해오는 과정을 AI가 흉내내는 거 비슷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때는 앞으로 내가 대학교 가서 무슨 전공을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죠. 수학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사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초거대 AI 모델 같은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델. 교양을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전공을 하나 선택했으면 그 전공에 가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더 약간 전공 지식을 더 추가로 하죠. 근데 교양 때 공부한 언어나 수학이나 이런 게 기초가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직업을 얻게 되면 전공하고 다른 직업에 가기도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트랜스퍼 전이 학습 그래서 전이 내지는 파인 튜닝을 해서 또 직업에서의 추가 이제 지식이나 경험을 학습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지금 인공지능이 약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다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진, 영상에 대한 거 아직 고급 수준이긴 한데, 그래서 GPT-3라는 게 이게 이제 초거대 AI 1,750억 개의 아까 신경망에 뇌에 이제 신경 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그게 연결선이 오히려 난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라메타 통계로 보면은 학습하는 모델의 파라메타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크면 클수록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기억 능력이 더 좋다고 보셔도 되는데 1,750억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이 나온 게 이게 GPT-3고 챗GPT는 이걸 기반으로 글을 학습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진도 생성할 수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글을 써주면 글에 해당하는 걸 사진을 생성해 줍니다. 아직은 챗GPT에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 글을 영어로 썼긴 하지만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강아지가 뭐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 강아지는 뭐 해변에서 쓰는 선글라스하고 모자를 쓴 뭐 이런 사진을 생성해줘라고 글로 써주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상상의 세계에 있는 그림 같은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전문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한 게 이런 모델이고 그래서 그림하고 글을 잘 생성해 주는 게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이런 거 제가 어떤 슬라이드 만들어줘 옆에 비서한테 내가 말로만 해주면 비서가 파워포인트 다 만들어 오듯이 이제 AI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비슷한 거를 막 그림도 만들어주고 슬라이드도 만들어주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아까 학습하는 모델인데 뭐 아까 입력을 주면 출력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입력을 준 걸 그대로 다시 생성하도록 하는 뭐 이런 모델들이 지금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림을 화질을 잘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벌써 앞으로 예고편인데요. 사진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주면은 그 다음 나올 비디오 같은 거를 약간 생성해 줍니다. 비디오죠. 약간 아직은 짧은 정도만 하는데 사진으로부터 비디오를 이미 상용화된 거는 웹툰 같은데 만화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시작하는 거 끝나는 것만 하면 중간 과정 그림을 지금까지는 사람이 손으로 다 그렸어요. 노동으로. 근데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만화 영화 같은 거를 이제 좀 자동으로 만드는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2차원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하면 3차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데이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챗GPT 바드, 구글은 바드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텍스트 정도만 잘하고 그림을 하는 게 이제 연구는 돼 있는데 이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아직은 텍스트보다는 더 많이 필요해서 결국은 오기는 올 텐데 아마 아직 텍스트 수준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 거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생성하는 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죠. 안에 너무나 복잡한 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상한 단어를 생성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상하다기보다는 기계가 사람처럼 뭔가 추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관련되는 근데 단점은 지금 챗GPT가 학습은 글자로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와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이나 한 적도 없으면서 와인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떠들어댈 수 있어요. 와인을 기술한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와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향을 맡아본 적도 없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자 한계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와인 기술한 전문 서적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hallucination, 환각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정말 약간 근데 환각이 인간 지능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능의 저는 제가 보기엔 일부입니다. 이게 전혀 없으면은 약간 바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상상력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근데 그 환각 같은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상상력이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 시를 쓰듯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어야 이제 뭔가 창의적이고 한데, 그래서 AI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인데, 물론 이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계니까. 근데 조절하면은 인터넷 검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갖다 주긴 하는데 창의성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팩트를 그대로 다시 기존의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해가지고 있는 팩트 그대로 다시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챗GPT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미리 검색을 해서 머리로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머리를 써가지고 대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옆에 책을 못 보게 오픈북이 아니고 머리 아는 걸로만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챗GPT가 지금 근데 최근의 기술은 이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검색하는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약간 근본적인 딜레마고요. 그래서 한계는 글로만 학습을 한 게 그 근본 원인이고 세상하고 저기 오른쪽 그림으로 제가 그렸는데 닫혀 있습니다. 세상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게 아니고 글이라는 걸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세상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가 100% 믿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한 번만 보면은 예를 들면 그 뭐 글을 얼마어마한 거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컴퓨팅하게 학습하는데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철학에서는 이미 이런 게 보니까 제가 이미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미 다 캐치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 같은 개념을 AI가 지금 도입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실존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경험론, 극단적인 경험론이다. 데이터만 가지고 세상을 지식을 파악할 수 다 있다고 보는 거의 극단적인 거라면은 지금 AI는 앞으로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오감 정보 같은 거를 지식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물리적으로 지식이 지금 초거대 AI 모델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텍스트나 시각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촉각 정보라든지 아까 물 이런 거 행동해 본 거 이런 경험적인 지식을 AI가 갖도록 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embodied intelligence 그러고
이런 방향. 그렇게 하면은 지금 AI의 한계 할루시네이션 현상 같은 걸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이나 이런 성능 같은 것도 훨씬 더 향상할 수 있고, 보다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AI.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약간 이미 시작됐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게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건데, 그 부엌에 가서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이제 챗GPT한테 물 좀 줘 그러면 어쩔 수를 없죠. 행동을 못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봇이 몸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물건을 보고 세상을 지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심부름. 이런 심부름을 해보면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면은 그냥 글로만 공부한 거를 넘어서 세상을 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유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지금 말로만 하는데 이제 행동으로 심부름을 해줄 수도 있고, 여기 구글이 지금 이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한번 보시면 최근 건데, 그래서 로봇 암이 말을 하면 말을 기계가 알아듣고 행동으로 로봇 암으로 물건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지각 능력,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하고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가지고 유용한 일을 좀 더 해줄 수도 있는. 네,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사실은 인공지능 학회에서 해오고 있는 로보컵이란 대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원래 7월에 불란서 보르도에서 했던 대회 때 저희가 우승했는데요. 서울대에서. 그때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일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가 어떤 일을 합니다. 사실 여기는 아직은 안 붙었는데 챗GPT가 이 로봇에 붙으면은 사실 챗GPT한테 하면은 많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게 됐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로봇이 뭔가 유용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걸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은 사실은 이게 5배속이고요. 일부 그러면 로봇이 느립니다. 그래서 상용화하는 거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아직 로봇이 비쌉니다. 1억 정도 하는. 근데 이제 뭐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마 수요도 더 있을 거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예, 아직은 사실은 이게 완전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연구 수준인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입니다. 우승한 기술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도 이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좀 더 최근의 일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Agility Robotics라는 스타트업인데 최근에 이런 걸 데모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jobs that have all of the decision making, all of the creativity, all the variability stripped out of it. But for whatever reason, it hasn't been automated. 물류창고에서 At Agility Robotics, 뭔가 we 일을 are 하는 robot partners 휴머노이드 in the 로봇인데 workforce. The whole point of this is to have robots as tools that really enable people to do a lot more than they could just on their own. Digit can do the kinds of tasks that 여기는 아직 물론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챗GPT하고 연결되면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툴이 나왔기 때문에 able to operate in human environments and do human workflows and be able to work alongside humans and work with people. If we want to be able to rapidly improve, rapidly move this industry forward, use existing built infrastructure, Digit is the way to do that.
그래서 지각 능력, 행동 능력까지 넣어서 옛날 지식을 가지면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테슬라가 데모한 겁니다. 지난 5월에 테슬라가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 공장에 넣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2만 불에 만들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선언을 했는데요. 3년 내에 2만 불에 만들겠다고. 지금은 20만 불 돼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뭐 양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사람이 저렇게 글로브를 쓰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미테이션 러닝, 그래서 기계가 그 사람을 그대로 모사해 가지고 흉내내서 학습을 합니다. 결국은 다 기계가 사람을 따라서 흉내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런 기계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몇 분대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잠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산업별로 보면 AI가 예를 들면 가정 안에 아까 뭐 사실 요리하는 로봇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연구는 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실 비디오 있는데 팝콘 같은 거를 요리하거나 뭐 이런 로봇 같은 것도 연구 차원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실 스팟 미니 같으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위험 같은 거를 감지하거나 하는 이런 것도, 특히 오늘은 건설 관련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교육, 헬스, 병원, 가장 공장이나 이런 데 당연히 그렇고, 물류 창고가 사실 로봇이 지금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고 이러니까 로봇으로 많이 자동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물건 포장하고 뭐 이런 거, 특히 사람이 하던 거. 그다음에 제가 건설 쪽은 따로 잠깐 봤더니 이미 아까 보신 스팟 미니가 그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서 위험한 데 감지하거나 뭔가 뭐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벽돌 쌓기 같은 거 이미 로봇으로 자동화해 가지고 자동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사람이 약간 무선으로 조종하면은 뭔가 기계가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천장의 어떤 작업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물류창고나 이런데 지금 여기서 로봇이 AI인 이유는 시각 능력도 갖고 행동까지 하면서, 아마 이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같은 걸 활용하면 사람이 말만 하면 알아듣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물론 아직은 연구는 더 필요로 하긴 한 분야입니다. 근데 최근 챗GPT를 통해서 이제 기계가 약간 상식 같은 걸 갖기 시작해서 이게 급속하게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직업 문제가 항상 AI가 발전하면서 이슈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정신 노동 위주로만 AI가 대체한다고 했다면, 이제 육체 노동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아이러니인데, 사실 육체 노동이 사람한테 쉬운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정신 노동은 교육도 오래 받아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더 어려운 일로 생각되는데, 그게 그 AI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한테 어려운 일은 기계가 쉽고 사람한테 쉬운 일이 기계한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행동을 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사람한테 쉬운 일도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히 육체 노동 이런 거 같은 거 반복적이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도 이제 AI가 해줄 수도 있는 걸로 한번 다시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벌써 로봇이 배달해주고 그러죠. 식당 갖다주고, 심지어는 배달도 하고, 월마트가 로봇을 도입해서 재고 관리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호텔에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거, 이런 거. 이게 벌써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2013년부터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세비오키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런 걸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같은 거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물건 음식물 배송, 뭐 우편물 배송 이런 건데 국내에서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 회사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이게 스카이프라는 거를 만들었던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창업해가지고 벌써 10년 이상 돼서 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게 아직 규제 같은 거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모터를 가진 기계가 이동하는 게 많은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규제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규제를 약간 풀어주려는 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동화되는 게 기술적인 문제 못지않게 약간 규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발표는 그냥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 질문 한 2분 정도 받도록 김종현 회장님. 예, 한미글로벌 김종훈입니다.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아파트 같은 설계를 왜 매번 프로젝트에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최근에 이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생성형 AI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가 필요 없는 시대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도면하고 요구사항만 입력시키면 AI가 건축이든 토목이든 설계 행위를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파고 예를 보면 충분히 자율학습 등등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방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 투자 사업을 하거든요. 개발 투자 사업에서 피지빌리티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주 회장님 회사 같은 데서도 AI를 이용해서 피지빌리티 스터디 전문 AI를 그렇게 학습시키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가능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데이터가 사실은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하느냐의 관건인데 아마 현재로서는 그 설계도 같은 거에 얘가 데이터화돼 있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 아마 부족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게 쌓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AI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AI가 마지막까지 모든 설계를 다 한다고 기대하시는 것도 조금은 아직은 미루셔야 되는. 결국 사람이 마지막 관여는 하긴 했는데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들 이런 거는 여전히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전문가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근데 아주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뭐 설계도 어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되고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쌓이면 사실은 기계가 특히 시간을 단축하는 거 사람이 하면은 뭐 한 달 걸릴 거를 기계는 1시간 내에 하고 이런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주 그 가치가 들어가고 그런 중요한 판단 같은 거 여전히 사람이 챗GPT도 프롬프트를 잘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관련 이런 부분도 설계도는 정말로 데이터화가 그래도 많이 모으시면은 단지 이제 그림인데 그게 기계가 알아듣는 형태로 표현으로 사실은 있는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 관련 같은 경우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기계가 알아듣는 정보나 데이터로 만들어서 기계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람처럼 아직 기계가 아까 바로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게 오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화로만 하고 한다면은
데이터 내에서는 기계가 학습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축적되면 그래서 그런 걸로 자동화되고 적어도 생산성 향상 뭐 이런 시간 단축 이런 측면에서는 명확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고 놓치는 것도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어쨌든 그래도 약간은 사람하고 협업한다고는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빨리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이분은 형수님. 예,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봉남입니다. 건설 쪽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뭐 교통이나 아파트나 이런 발전소나 이렇게 인프라를 스탁한 게 세계 6위입니다. 근데 AI나 빅데이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거든요. 하드 카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엑셀로도 돼 있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면 AI 기술이 상당히 건설에 접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전통 산업들이 지금 AI를 다 도입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서서히 인식은 하셨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데이터로 특히 통합해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면 이게 기계는 그걸 다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안 하셨으면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약간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다음에 사람도 새로 필요하기도 하죠. 전통적인 업무만 하던 거에서 약간 IT 기술을 아니면 심지어는 AI 한 사람들을 좀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도 한 가지 문제는 아직 AI가 최근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수요도 늘었는데 사실은 저희 책임이기도 한데 AI 기술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겨울이 길어가지고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투자를 많이 했던 나라들은 지금 크게 덕을 보고 빨리빨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알파고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사실 인력 양성도 그래도 비교적 잘했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AI 수준이 세계 4위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직은 인력이 모자라서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뭐 아까 물류나 이런 쪽은 바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바로 가는데 아직은 선호하지는 않는 분야예요. 월급 체계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산자부 같은 데서 지금까지는 과기부가 주로 AI를 많이 지원했는데 안 그래도 산자부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제조업 같은 데다가 혁신을 하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곧 다음 정도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근데 시작된 것 같고요. 예. 아까 설계 자동화 같은 거는 가전제품 같은 거 냉장고 설계 이런 거 제가 산학을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뭐 모델 수가 뭐 1년에 뭐 수십 가지 뭐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사실 데이터 많이 쌓이면 냉장고 사실 모터 위치가 여기 조금 바뀌고 뭐 새로운 모터 나오면은 또 바뀌고 이런 거 변형하는 건 사실은 기계로 하는 게 뭐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설계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하여간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설계도가 축적되면 사실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빠르게 더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결국 데이터 문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유정 선생님 마지막 질문. 네,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정호입니다. 그 질문 간단하지만 복잡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예측 가능성과 윤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나온 걸 봤는데 그 지식의 축적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빨리 대체될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일의 단순 반복성 이런 걸로 따지던데 그래서 엔지니어의 일자리, 의사나 변호사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지식 공부를 얘들이 이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더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보고서가 나왔던데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하니까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문 지식 분야가 컴퓨터로 작업하고 이러니까 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손으로만 하는 일들은 경험이 데이터화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문 지식 분야가 데이터화가 더 많이 돼 있고 그러면 AI가 학습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성능이 더 먼저 나오는 약간은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분야나 고등지능을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가 먼저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그냥 일 같은 건 아직 그게 데이터화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지각 행동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로봇 같은 걸로 지금 IoT 기술, 통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데이터화 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 있습니다. 단지 그걸 정말로 모으고 인티그레이션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조금 더 느린 것뿐입니다. 근데 임팩트는 훨씬 큽니다. 그렇죠?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질문도 많으시겠지만 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주신 장평당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